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기온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춥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도 약간 쌀쌀해가지고 지금 기온을 확인해 봤더니 여의도 영상 6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약간 으슬으슬해서 목도리를 또 다시 했습니다. 겨울 옷은 늦게 벗으라는 말처럼 웬만하면 옷을 좀 따뜻하게 계속 입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생각했던 얼굴과 다르네요. 2030 노마스크 포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로 교사 생활 4년차를 맞은 고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아직 학생들에게 자기 얼굴 전체를 드러낸 적이 없다. 그는 코로나 유행 이후 새로 부임한 교사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수업해본 적이 없어서 노마스크 수업이 어색하다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어딘지 쑥스러워서 당분간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겠다는 동료 교사들도 여럿이라고 전했다. 2년 만에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적잖이 눈에 띈다. 특히 대학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 시간을 마스크와 함께 지내온 20대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노마스크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네요. 롯데멤버스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지난달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9%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에 반대했다. 이 중 13.7%가 마스크가 없으면 어색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고요. 사회초년생 박모 씨는 최근에 회식 때 얼굴을 처음 본 동료 직원이 내가 생각한 얼굴과 다르네요 라는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면 눈만 보이니까 화장을 안 한 채로 다닐 때가 많았는데 이젠 화장을 더욱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 박모 씨가 여성분이시군요. 이런 현상은 외신도 주목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지난 1일 전 세계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한국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화장을 하거나 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마스크를 벗으면 다시 꾸밈 노동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외모, 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뷰티 관련 업종들은 지금 분주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전보다 8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후에는 더 많아졌다면서 입술을 강조할 수 있는 색조 립스틱이나 피부 용품들을 주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뷰티 관련 병원들까지 과열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강남 일부 피부과에서는 점 제거 100원, 윤곽 주사 3,000원, 턱 보톡스 9,000원 등 각종 시술 할인 행사를 내걸고 노마스크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를 누리고가 아니라 노리고 있다네요. 네. 아까 교사분이신데 아직까지 자기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8살의 교사분이시면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도 하면 식사하면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사도 한 번 안 했나? 그 보통 이제 학교에 그 구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할 건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얼굴과 다르네요 라는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저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시면 어떤 얼굴이실까 몰랐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 그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단은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들의 얼굴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머지 얼굴도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목구비가 뚜렷한 뭐 신문 광고든 보면 뭐 광고 전광판에는 다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마스크 내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이목구비가 말 그대로 이제 눈, 코, 입, 귀가 뭐 뚜렷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목구비가 뭐 다 뚜렷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런 고충이 있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 화장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시겠네요. 꾸밈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네,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는 뭐 저희 딸도 화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화장을 거의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이 노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잘 안 왔는데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시나 봅니다. 두 번째는 번역기로 소통하는데 재정난에 중국 유학생 전용 강의까지 지금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봤더니요.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에서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중국 유학생 전용 전공 강의를 2개 개설했다고 하네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조사론과 한류, 중국인 강사가 중국어로 진행하는 이 수업들은 중국 국적의 학생만 수강할 수 있네요. 한국어와 영어가 서투른 중국 학생들이 일반 전공 강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자 단과대에서 내놓은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합니다. 현대원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님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중국어 전용 수업을 개설을 하고 중국인 강사 2명을 채용했다면서 강사들이 중국 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길 기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말 안 통하는 중국 애들이랑 같은 수업 들으며 조별 발표 같이 하느라 고생할 일 없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하고, 한국 대학에 왔으면 한국어 수업에 적응을 해야지, 그리고 그 수업 때문에 한국 전공 강의가 줄어들어 우리가 피해본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으로 갈렸다고 합니다. 한류 과목은 기존에 한국어로 열리던 2개 수업 중 하나가 중국 학생 전용으로 바뀌게 된 것이어서 한국 학생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가 딱 나오는데요. 2013년도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85,923명이었다가 2018년도에 14만 2,200,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16만 6,892명. 이야, 그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줄었네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16만 7천 명이나 된단 말이죠.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봤었는데 과거에요. 국내 대학이 어떻게 생존을 할까? 저희 때 뭐 100만 명 태어나다가 지금 이제 30만 명도 안 태어나다 보니까 지금 지방 대학들이 난립니다, 지금. 네, 지방 대학들이 정말 난린데요. 없어지는 대학도 있고 이제 통폐합도 되고, 어제 길병원의 이길려 여사님 관련된 인터뷰를 쭉 읽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길병원
대학부터 경원대 또 어디 해가지고 4군데 대학이 합쳐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카톨릭 대학도 무슨 여대였었죠? 성신여대였었나요? 거기랑 또 합쳐졌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대학에 이제 학생들 정원이 이제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대학의 이제 앞으로 생존의 가장 제1 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출산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뭐 거의 뭐 16년, 17년, 18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선 중요한 수입원이다. 정원 외 선발 인원에 속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네요.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도 받지 않고 있고, 유치만 하면 등록금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코로나로 주춤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금 16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국적의 다양화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비율은 2018년도에 48.2%에서 작년에 이제 40.4%까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작년 경희대는 전체 유학생 4,439명 중 69.2% 3,071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워낙 이제 캠퍼스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고대고 두 번째가 경희대라고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문제는 한국에서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유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입학하면서 유학 온 학생은 물론 다른 한국 학생들, 교수들까지 모두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인하대 3학년 김모 씨는 작년 수강한 교양 수업에서 중국 친구 2명과 조별 과제를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영어도 한국어도 모두 미숙하다 보니 너는 PPT를 담당할래 등의 기본적인 소통조차 모두 번역기를 통해 해야 했고, PPT나 발표를 맡길 수 없으니 기초조사를 맡겼는데 중국어로 찾고 번역기를 돌려 전해주니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입학 시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있나 보네요. 요 3급과 토플 530점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 사립대학 국제처장은 토픽 3급을 딴 유학생조차도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일 뿐 기초교양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했고요. 대학 재정의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유학생을 언어 능력 때문에 내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부적응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해결책 마련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당국대는 기존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외국인 유학생 전공 튜터링 제도를 올해 1학기부터 모든 학과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외국 학생이 신청하면 한국 학생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조별 과제 수행 등 학업에 도움을 주는 형식인데, 부경대는 기존의 학과별로 모집하던 유학생을 작년부터는 글로벌 자율 전공 학부로만 지원받고 있다고 하네요. 유학생들만 모아서 1학년 때 한국어 수업, 기초교양 수업을 가르쳐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별 활동 시에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구분해서 조를 배정을 하고, 중국인 조는 교실이 아닌 내 연구실에서 별도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네요.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도 정규 수업이 끝나고 유학생들에게 추가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해서 이해 못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다시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파이낸스 석사 과정을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학생들의 고충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 대학을 평가를 할 때 이 다이버시티 부분 그리고 약간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이버시티에는 이제 뭐 백인,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제 다이버시티 그런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내셔널 글로벌라이제이션 여기에서는 외국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말도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학생을 왜 받는가라고 그 부분은 왜 미국 대학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보는가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IBM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등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글로벌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 단계에서부터 수업을 할 때나 대학원에서 MBA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 자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또 뭐 MBA는 거의 다 이제 탑 매니지먼트 존 즉 이제 위에 이제 간부급 그런 경영진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MBA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미리 접해보고 한국 사람들은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미리 습득을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그 항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중국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베네핏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야 되고요. 요 기사를 쓰신 기자분 밑에 최다함 인턴 기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4학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조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그 학우들의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고충을 얘기하는지를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이 계속 클 겁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이제 중국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하고 잘 코워크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한국어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미국도 보면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토플 같은 거를 요구를 해서 너무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수업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 대학 입장에서는 그 1학년 과정에 반드시 이제 그 ELS 같은 거, ELS가 아니고 이제 한국어니까 코리안이니까 KLS 과정 그런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중국어 강좌만 열면 중국 학생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섞여서 거기서 이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고 뭐 그런 게 하나의 한국 유학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들의 베프도 케빈이라고 중국 학생이에요. 중국 애들
축구하는데 저희 아들이 거기 요청을 받아가지고 대신 가서 축구도 해주고 상당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한국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싱가포르 국립대가 전 세계에서 세계 대학 랭킹에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싱가포르 대학에서 많은 중국의 그런 이 화교 문화권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다양한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가 그렇게 글로벌 랭킹 높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뭐 참고로요. 저는 한 7, 8년 전에는 제가 은퇴를 하면 경희대나 고대 앞에 가가지고 이런 유학생들 상대로 하숙집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애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뭐 축구하는 그 후배들 보면 뭐 20, 30대 애들 많고 그래서 그 되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국에 유학에 온 학생들, 그 유학생들의 고충을 제가 다 아니까 걔네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제가 하숙집에 에서 애들 뭐 공항 갈 때 차도 태워다 주고 부모님 오셨을 때 얘기도 좀 해주고 뭐 팩스 보내는 거나 뭐 여러 가지 한국의 관공서 일 도와주고 뭐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 저희 하숙집에 있었던 학생이 찾아와서 뭐 그때 공부할 때 하숙집에 있을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그 애가 성공해서 찾아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동화 같은 미국 서점의 반전. 잠깐만요. 그 다음이 방역 완화 중국 소비 회복 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한 달 만에 택배가 100억 건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올해 저는 뭐 최대 화두가 중국 소비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올해 택배 물량이 100억 건을 넘어서고 대출이 급증하는 등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국가우정국 이거는 올해 초부터 이달 8일까지 39일 동안 누적 택배 물량이 100억 건을 돌파했다고 했고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 40일이나 빠른 기록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달부터는 택배 물량이 일평균 3억 3천만 건을 넘어서면서 물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 증가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내수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합니다. 중국 내 은행의 개인과 기업 고객 대상 대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억지로 이제 대출을 억제해 버리잖아요. 물가 잡겠다고. 근데 지금 중국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신규 대출은 역대 최대치인 4조 9천억 위안 약 91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신규 대출의 대부분이 제조업,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대출을 해서 이게 어디에 이제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제조업,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네요. 홍콩 명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에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투자를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린 것이라고 전했고요. 중요한 얘기들이 뭐 다 나오네요. 그 기업들의 경제는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 상태를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에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투자를 지금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다소 주춤한 모양이고요. 11일 중국 방역당국은 이달 3일에서 9일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전주 대비 72% 줄어든 912명으로 집계됐다고 하고요. 하루 4,273명에서 하루 130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 있다고 합니다. 중증 입원 환자 수도 한 주 사이에 95%가 줄었고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유행을 겪은 이후라서 면역력이 높아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개월 사이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준유 질병예방통제센터 감염병학 수석 전문가이십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경제활동이 활기를 찾으면서 한국 경제도 중국발 훈풍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추가 상승분은 0.16%포인트, 수출 물량 추가 상승률은 0.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전망을 했고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5.1% 가운데 올해 5.1% 원래 이제 6% 계속 유지를 하겠다 했다가 작년인가는 아예 이 수치를 아예 내놓지 않았기도 했죠. 근데 작년에 3.0으로 나오네요. 3.0보다는 2.1% 포인트나 높은 그런 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화 같은 미국 서점의 반전, 바스 앤드 노블, 아마존의 일격이라고 돼 있는데요. 독립서점 대부 돈트 새 CEO로 아마존이 철수한 서점 2곳 포함해서 올해 30개 오프라인 지점 문 열어라고 돼 있습니다. 바스 앤 노블이 미국 서점인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의도에도 그 신영증권 1층에 있는 서점이 이 바스 앤 노블인 것 같고 코엑스 바로 옆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유통공룡 아마존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사이에 1886년에 문을 연 미국 대형 서점 체인 바스 앤드 노블이 올해만 새 점포 30개를 내기로 했다. 이 중 2곳은 아마존 오프라인 서점이 문 닫고 나간 자리에 들어섰고요.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도 있긴 했었네요. 바스 앤 노블은 2018년만 해도 인터넷 서점에 밀려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2019년 8월 바스 앤 노블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제임스 돈트가 반전의 주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중심으로 비결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이 인터넷 기업에 지금 오프라인의 많은 유통 회사들이 다 그냥 전멸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트라는 분이 반전의 주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묘안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광고비 받은 책 밀어주기, 그건 코카인 복용이다. 그는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고 서점 매대에 책을 진열하는 마케팅 전략을 마약 복용에 빗댔군요. 출판사는 판매 부수를 확보를 하고 서점은 광고비를 챙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한 마케팅이다. 그는 이 마케팅이 독자를 소외시키는 독이라고 봤다. 돈트는 바스 앤 노블을 독립서점처럼 탈바꿈했고요. 마케팅비를 태운 출판사 책이 아니라 서점이 고른 큐레이션한 큐레이터가 이렇게 이 책 정말 좋아하는 그런 책을 그렇게 좋은 책을 독자에게 전면 배치했다고 합니다. 은행원이었던 그가 1990년 영국 독립서점 돈트북스를 연 이후에 2011년 영국 대형 서점 체인인 워터스톤스 CEO로 취임하고 썼던 전략인데 그는 지금도 이 워터스톤스 CEO를 겸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임스 돈트라고 아주 인상 좋으신
본 사진이 있네요. 서점은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우연한 발견의 공간. 그는 2020년 강연에서 서점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행운을 serendipity 단어를 쓰셨네요. 를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온라인에서는 얻지 못할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점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온라인에서 얻지 못할 경험. 사실 온라인에서는 내가 뭐 최근에 읽고 싶은 책만 이렇게 찾게 되는데 서점을 가면 참 좋긴 한 게 저도 가끔씩 이제 여의도 IFC에 있는 용품문고를 가 보는데요. 가면 참 좋은 게 책들이 쫙 깔려 있고 그죠? 이렇게 쓱 보면서 눈에 띄는 책을 딱 집어가지고 서문부터 읽다 보면 의외로 이래요. 와, 참 좋은 책이네.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런 뜻밖의 행운을 얘기하는 건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트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자본, 마케팅비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을 줬다. 각 지점 점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이들이 책을 마음껏 추천하게 했다. 반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한 책을 전면 배치했던 아마존 오프라인 서점은 결국 사업을 접고 철수를 했고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반세 노블에서 독자들은 발견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돈트는 뉴욕타임스에 무수한 시간을 고객 데이터 분석에 쏟았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나는 고객 데이터 분석에 1초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완전히 최근에 이 데이터 중심의 그죠? 이 트렌드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서점은 흥하고 나쁜 서점은 망한다. 그는 아마존과 전자책을 상대로 고전하는 것은 서점이 지루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처음 반세 노블에 왔을 때 지루한 공간 그 자체였다고 했고요. 그는 CEO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터진 코로나 유행을 기회로 삼아서 어차피 고객이 오기 힘든 때이니 서점 구조 변경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서관처럼 빽빽했던 책꽂이는 줄였고 아늑함을 느끼도록 가구도 추가로 배치했다. 그는 좋은 서점에 한번 찾아온 고객은 거듭 그 서점을 찾아온다고 했고요. 좋은 서점이 되면 온라인 유통 공룡과의 혈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동화 같지만 반세 노블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케팅 도서부터 접하게 되는 한국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은 존망의 갈림길에 있던 반세 노블과 닮았다. 한 출판사 대표는 한국 대형 서점도 좋은 서점이 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포브스는 최근 2011년 워터스톤스, 2019년 반세 노블을 인수한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수년 내에 수익성이 개선된 두 서점 체인을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무리 이제 온라인과 그 다음에 AI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죠. 큐레이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나 뭐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이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간의 감성을 터치를 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AI가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쇼크 예견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칼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르포 대한민국. IRA 제정 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선제 대응 실패했고 인터넷 번역 도구 녹취 기능 발달로 해외 정보 접근이 쉬워졌는데 최신 정보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신속 대응하는 선진국 역량은
아쉬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입원이 길어지면서 보호자로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검사실 앞에 있다 보면 CT나 MRI 촬영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 2017년에 140만 건이던 MRI 촬영 건수가 2020년 354만 건으로 증가를 했다는 기사에 기억이 미치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MRI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에 찾아보자 답은 의외로 빨리 찾을 수 있었다. 잠깐만 이 르포를 쓰신 분이 누군지 잠깐만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의야.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시네요. 네, 최준영 박사님은 또 완전히 또 해박한 뭐 모르는 게 거의 인간 AI 아닙니까, 그죠? 인간 AI인 것 같아요. 최 박사님 말씀하신 거 쭉 보면 저 사람은 로봇 아닌가? 예, 가상의 뭐 세계에서 온 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MRI 장비 보유 대수가 10만 명당 34.2대로 세계 4위인데 독일이 3위, 미국이 2위, 비슷한 수준이며 최다 보유국인 일본이 57.4대와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7월 26일 발간한 OECD 보건통계 2022 자료 특본이라고 하고요. 이 자료가 OECD가 2022년 7월 4일 발표한 OECD 헬스 스태티스틱스 2022 가운데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수준 및 현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요? 우리가 주류 소비량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병원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자료를 읽다 보면 병원의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이렇듯 국제기구나 주요국의 정책 자료 등을 신속하게 번역 또는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의 동향과 정보는 인터넷 보급 이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언어의 장벽 역시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디플 등의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다면 영미권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더해 당사자인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간되는 신문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진행되는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역시 해당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제는 음성인식에 기반한 녹취 기능으로 정리하고 이를 번역하는 방법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역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을 하려면 많은 전문 인력과 조직적 차원의 대규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나 소수의 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최준영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겠네요. 같은 해 쭉 돼 있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국력과 역량에 걸맞은 국제적 시각과 인식은 부족하다. 기술의 진보는 세계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제적 현황과 문제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잣대로 파악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단순한 지식과 자료의 축적을 넘어서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흐름과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판단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가 중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뺐는데 맨 마지막 분야는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한테도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세계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쭉 방금 위에서 얘기해 주셨던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빨리 뭐 M&A 장비는 어떻게 돼 있지,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는 어떠지,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도 우리가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식농부의 그 박용욱 회장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주식을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비즈니스를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렇게 국제적인 마인드와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고 국제적 시각과 인식을 갖추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들은요. 답변 잘하는 챗GPT 인간의 능력은 질문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가 예전에 그 서울대 조동성 교수님 있잖아요. 그 조동성 교수님이 지금 산업정책 무슨 저게 되셨던데요. 보니까 그 좋은 기사가 요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시고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오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화이팅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